야, 너도 아침마다 그 국밥집 가냐? 가끔 가지 왜? 그 아줌마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냐? 새벽에만 문 열고 손님도 우리 같은 아저씨들만 받잖아. 그게 뭐 어때서? 공사장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 내 말은 그거 혹시 밥만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나이 들어 외로운 아저씨들 상대로 다른 것도 판다던데. 그날 이후 문득문득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새벽에만 문을 열까? 왜 혼자 그 가게를 지키고 있을까?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국밥집을 찾으면서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정희 씨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친절이 단순한 손님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조차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이수만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저는 오늘도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죠. 그래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입니다. 10년 넘게 서울 외곽 재개발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씻고 나와 옷을 입는데 왼쪽 어깨가 욱신거립니다. 어제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삐끗한 모양이네요. 나이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오늘도 버텨보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수십 년 노동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굵은 손마디, 세월이 제게 남긴 흔적들입니다. 집을 나서니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공사장까지 가는 길, 저는 항상 같은 코스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면 그 자리에 항상 불이 환하게 켜진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정인의 국밥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달린 그곳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은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밥 냄새가 코를 찔러옵니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이곳에 들어서면 몸이 녹는 기분이 들죠. 어서 오세요. 국밥집 여주인 윤정희 씨의 목소리는 항상 조용하고 나지막합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항상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말수는 많지 않지만 그 눈빛이 참 따뜻해요. 가게 안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낡았지만 손때 묻은 테이블, 반들반들하게 닦인 수저, 정갈하게 놓인 젓가락, 그 모든 것에서 정희 씨의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희 씨는 알아서 제 앞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국밥을 먹고 그녀는 조용히 다른 준비를 합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처음 이 가게를 찾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디 따뜻한 곳이 없을까 찾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이 작은 가게를 발견했죠. 그때도 정희 씨는 지금과 같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서는 묘한 위로가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위로 말입니다. 밥 먹고 일하러 가시나 봐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저기 재개발 공사장에서 일해요. 매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나이에.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흔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제 삶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정희 씨의 작은 습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국물을 뜰 때 항상 2번 저어 온도를 확인하는 버릇,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의 쓸쓸한 표정,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날이 추울 때면 정희 씨는 국밥에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그런 작은 배려를 자연스럽게 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가게는 새벽에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만나는 사이, 그게 저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데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도 아침마다 그 국밥집 가냐? 가끔 가지 왜? 그 아줌마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냐? 새벽에만 문 열고 손님도 우리 같은 아저씨들만 받잖아. 그게 뭐 어때서? 공사장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 내 말은 그거 혹시 밥만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나이 들어 외로운 아저씨들 상대로 다른 것도 판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정갈한 모습, 따뜻한 눈빛, 묵묵히 일하는 성실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문득문득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새벽에만 문을 열까? 왜 혼자 그 가게를 지키고 있을까? 그녀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국밥집을 찾으면서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정희 씨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친절이 단순한 손님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조차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직 다른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죠. 정희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을 받아들고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국밥만 파는 곳 맞죠? 그 순간 정희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제 질문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너무 경솔했던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다른 건 그런 오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상처받은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찍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국밥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가게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정희 씨가 문에 휴업 팻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처연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동료들의 헛소문을 듣고 제가 그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과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휴업이라는 팻말만이 문에 걸려 있었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국밥집 아줌마 갑자기 사라졌대. 혹시 뭐 문제 생긴 거 아냐? 에이, 원래 그런 사람들 그렇지. 자기들 일이 탈로 나면 도망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정희 씨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도 못한 채 헛된 소문에 휘둘려 그녀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고
저는 다른 가게에서 아침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정희 씨의 국밥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그녀의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옆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이 근처 국밥집 아시나요? 정인의 국밥이라고. 아, 윤정희 씨요? 알죠. 우리 엄마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신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정희 씨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네, 저기 공원 옆 낡은 임대 아파트요. 5동 307호였던 것 같은데. 제 발걸음은 공사가 끝난 후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희 씨가 저를 만나주긴 할까? 제 사과를 받아줄까? 그녀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5동을 찾아 3층으로 올라가니 307호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정희 씨의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국밥집에 자주 가던 손님입니다. 이수만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정희 씨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정희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정희 씨의 집은 좁지만 정갈했습니다. 가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부엌 한쪽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병원 진료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알아요. 정희 씨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겪어왔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몸이 편찮으신가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암이에요. 초기라 다행이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서 가게도 문 닫았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 씨가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처 준 말을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소문을 믿다니.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고 싶은 대로 봐요.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들만 상대하는 가게를 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녀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젊었을 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떠난 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술자리 같은 곳에 나간 적도 있었죠.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독립한 후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밥집을 연 거예요. 새벽에만 문을 여는 이유는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워서였어요. 그리고 공사장 아저씨들은 진심으로 제 국밥을 좋아해 주셨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살아왔을지 그 무게를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만 씨, 당신은 왜 날마다 제 가게에 오셨나요? 뜻밖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정희 씨의 국밥도, 그 공간도, 무엇보다 정희 씨의 눈빛이요. 저 같은 늙은이도 사람 취급해주는 것 같아서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우리의 손이 서로를 위로하듯 포개어졌습니다.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몸이 좀 나아져야.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씨의 국밥이 그리워요. 그날 저는 늦게까지 정희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그저 국밥 파는 아줌마가 아니라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견디고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정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장을 봐서 그녀의 집으로 갔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엔 불편해하셨지만 곧 제 방문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국밥은 아니지만 된장찌개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정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같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저는 병원에도 동행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수만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지친 모습으로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가 있어 제 삶이 달라졌으니까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이 감정이 무엇인지 말로 정의하긴 어려웠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정희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만 씨 덕분이에요. 정희 씨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강한 거죠.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이런 것일까요?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따뜻한 위로,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깊은 공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민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사장 동료로부터 제가 국밥집 아줌마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어머니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내가 이제 혼자 살아갈 권리도 없니? 제가 반문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여자와는 안 돼요. 그런 여자라니? 넌 정희 씨를 모르잖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이에요. 젊었을 때 남자들 상대하던 여자라고.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아버지. 그 여자 아니면 가족.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대화를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침실에서 그녀를 찾았을 때 정희 씨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실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만 씨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희 씨, 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수만 씨는 아직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정희 씨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아들이 민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정희 씨, 당신과 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낼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찾아가 정희 씨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한참을 기다리자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어제 할 말은 다 했잖아요. 내 말을 들어보려고 왔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희 씨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를 알고 싶구나.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나이에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죠? 그걸 악용하는 여자라면. 내가 아는 정희 씨는 소문 속 사람일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그녀를 알아보지 않겠니? 직접 만나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충분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씨였습니다. 수만 씨, 빨리 와주세요. 제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희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정희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19에 전화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저를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민우의 말이 멈췄습니다. 정희 씨의 상태를 본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함께 정희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일시적 쇼크 상태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정희 씨가 깨어났을 때 민우는 저와 함께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민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희 씨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놀랍게도 민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그 순간부터 뭔가 변했습니다. 민우는 정희 씨의 차트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하고 간호사에게 특별한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가 큰 회사의 인사팀장이라 병원에서도 제법 영향력이 있었나 봅니다. 며칠 후 정희 씨가 퇴원하는 날 민우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희 씨의 요리 솜씨에 며느리도 감탄했고 아이들은 금세 정희 씨를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우가 저를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 내가 그랬잖아.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고 앞으로 건강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하니까.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뭔데? 두 분이 힘들 때는 꼭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 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이해와 배려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 건가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희 씨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함께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공사장 일을 하고 오후에는 국밥집에서 정희 씨를 도왔죠. 가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정인의 국밥에서 우리 국밥으로요. 손님들 중에는 여전히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희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볼까요?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요. 항상 바다를 보며 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민우와 그의 가족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방학 때 놀러 올 수 있다며 좋아했죠. 작은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소박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바다국밥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희 씨의 솜씨로 만든 국밥에 제가 낚시로 잡아온 생선을 곁들여 내는 특별한 메뉴였죠.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노부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마을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른 결혼식, 민우 가족과 몇몇의 이웃들만 초대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수만 씨, 결혼식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 신기하죠. 한 그릇의 국밥으로 시작된 우리 인연이 정희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셔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의 새로운 장.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낮에는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함께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우 가족이 찾아오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오신 손님 중에는 예전 공사장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시선이나 의심이 아닌 부러움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 있게 사셨네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국밥집은 점점 입소문이 나서 주변 관광객들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황혼의 국밥 부부라는 별명도 생겼죠.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시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간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정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70을 넘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우리가 끓이는 국밥에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이 아닌 오직 사랑과 이해만 담겨 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바다가 참 아름답네. 그래요. 수만 씨, 당신과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행복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이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